작은 서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의 특별한 계획 같은 건 늘 그래왔듯 딱히 없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장유진의 단편소설 펀펀 페스티벌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대기업의 합숙 면접인 펀펀 페스티벌에 참가한 취업준비생들의 치열한 눈치싸움을 담고 있는데요. 자, 책에 대한 내용, 이 소설을 직접 쓴 작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이어서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이 있습니다. 매일 책을 고르는 출판사 MD의 솔직한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구한의 MD의 에세이 독서를 영업합니다. 요다 출판사에서 출간됐는데요. 자,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점의 모든 방송은 다시 듣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와 KBS 앱 콩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KBS 모바일 플레이어 콩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주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벌써 몇 번을 했을까요?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를. 계속 이게 컨텐츠가 쌓이고 했을 텐데 올해 마지막 장유진의 책갈피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특집이 이제 준비돼 있어서 네. 올해 마무리하는 의미에 어떤 책을 가져오셨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올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네. 저의 소설집을 너무 좋아요. 사실 제가 여태까지 제 장편도 한번 드라마 할 때 다루고 소설집도 다뤘는데 제가 네 권의 책 중에 제일 아끼는 책이에요. 이 연수라는 소설집이. 네. 그래서 뭔가 사실 일의 기쁨과 슬픔이 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알려져 있고 우리가 왜 그 영화 다뤘을 때, 유스 다뤘을 때 그 로보캅으로 데뷔한 배우한테 평생 로보캅 잘 봤어요. 로보캅 잘 봤어요. 네.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연수가 약간 일의 기쁨과 슬픔이랑 자매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결을 같이 하는데 자매는 먼저 태어난 게 언니잖아요. 네. 그러면 일의 기쁨과 슬픔이 언니여야 하는데 느낌은 연수가 더 언니 같은 느낌? 뭔가 더 성숙함을 더 담은 책이다? 담았지만 닮아 있고 제가 일의 기쁨과 슬픔에서 못한 것들이 여기다가 더 했던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애정하는 책인데 그 실제 언니 살짝 빛을 가려가지고 더 많이 알리고 싶은 책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단편은 여기에 실린 두 번째로 실린 단편 소설 펀펀 페스티벌이라는 소설인데요. 근데 그게 지금 단편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꼭 꼽아서 한다는 게 이게 마치 내 10자식 중에 한 놈을 어떻게 유독 그 예뻐서 이뻐요? 그게 한 놈이 더 이뻐요? 네? 지금 특히 요 연수에 실린 6편의 소설은 이게 약간 다 길어요. 그래서 6편이 실린 건데 다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다 애정이 제 취향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쓸 때 일단
쓰면서 제가 읽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0번째 독자예요. 제가 쓴 소설은 어쩔 수 없이 다 제 취향이에요. 그 표현,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다. 그러니까 작가분들도 본인이 쓰면서 내가 독자의 입장에서도 이걸 또 즐길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독자로서 네네. 읽고 싶은 소설을 쓰거든요. 항상. 저도 제 방송 다시 보면서 저도 제 방송을 시청하는 느낌으로 즐겨요. 그쵸. 맞아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 책은 제 취향에 너무 딱 맞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네. 펌펌 페스티벌을 고른 이유는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시기가 딱 요즘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딱 연말이잖아요. 네. 12월에 다 이제 송년회다 이러면서 연말 모임 하자 이러면서 막 그런 올 한 해를 보내는 송년 모임을 네. 많이 가지실 텐데요. 청취자분들도. 그 송년 모임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주요 사건은 그해 상반기에 있었던. 5년 전. 5년 전. 그죠. 5년 전. 그래서 5년 연말 네네. 파티 송년회 네. 자리에서 네네.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액자식 소설이에요. 네네. 자, 이게 또 좀 의미 있었던 게, 아까도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합숙 면접이라는 개념을. 맞아요. 저는 요즘은 아마 안 할걸요. 코로나 이후로 좀 줄어들었다고 들었어요. 코로나 이후로. 네. 제가 입사한, 저는 2000년도 이제 방송국 입사인데,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없었구나. 그리고 그 한 2, 3년 뒤부터 막 생겨나서 와 이제는 정말 입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면서 굉장히 그 취업생들을 압박하는 이거 사실 압박 면접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모든 걸 다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네. 거의 2박 3일을 그냥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딱 취업 준비하던 시기에 이게 대유행이었어요. 그랬구나. 네. 저는 이걸 너무 잘 알죠. 네.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짐 싸고 가서 자고 오는 그런 것도 해봤고. 표현을 하셨구나. 네. 저는 뭐 경험은 없지만 이제 그 후배들 중에 이제 이렇게 합숙 면접을 통해서 들어온 친구들 얘기가 나의 모든 말 내가 뭐 운동화 끈을 어떻게 매는지 화장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아침에 모여야 되는 시간에 1분이라도 지나고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이 날 다 관심을 갖고 평가하고 있구나 그랬을 때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연수원에 들어온 지원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부 자리를 개어둔 모양과 식판의 잔반마저 점수화된다는 소문이 돌았고 설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지라고는 생각했지만 이곳에 들어온 이상 뭐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누가 끈기 있게 연기를 잘하냐의 승부. 네.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데 그걸 너무 유쾌하게 풀어준 소설입니다. 네. 내용 좀 살펴볼까요? 네. 이 소설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그 지원이라는 그 여성 화자의 시선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12월입니다. 네. 아직 30일은 안 됐고 딱 이찬휘라는 친구의 메시지를 딱 받아요. 왜냐면은 자기는 12월 31일에 특별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요즘 애들은 뭐 떠들썩하게 막 파티하고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성격이 아닌 거예요. 지원이는. 그래서 나 뭐 교회나 가겠지 뭐 송구영신 예배나 가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찬이라는 어떤 남자의 메시지를 받아요. 그러면서 긴급구조 송년회 하는 거 인스타에서 봤지? 이번에 라이브 클럽 빌려서 크게 할 거거든. 뭐 공연도 하고 뭐 즉석으로 잼도 할 거다. 너 올 거지? 이러면서 너 남자친구 있으면 데려와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없는 거 알면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이찬이라는 애가 그럼 누굴까? 나 12월 31일에 긴급구조가 밴드 이름이에요. 사실은. 얘 송년회 갈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찬이가. 그러면서 5년 전으로 이제 회상이 들어가요. 이찬이라는 애랑 어떻게 만난 거냐면 5년 전 여름에 그 경기도 외곽의 한 연수원에서 이제 그 3명 그룹이라는 그 대기업의 합숙 면접에 간 거예요. 근데 상반기 면접에 이력 그 공개 채용이 다 떨어지고 하반기에도 다 떨어지고 딱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3명 그룹이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엄청 되게 간절한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조별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2박 3일 동안 뭐를 하냐면 뭐 강연이나 교육 같은 거 간단히 듣고 조를 짜서 2박 3일인데 마지막 날 밤에 펀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려요. 그래서 이 면접관들한테 선보일 공연을 조별로 준비를 장기자랑이죠. 뭐.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연극도 있고 마술쇼도 있고 뭐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카스텔이라고 인간 탑쌓기 있죠. 네네네.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가 있었는데
이제 밴드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공연 끝나면 이제 면접관들과 함께 애프터 파티라는 거에 참석을 해서 술도 마시고 그 다음날 이제 옷 정장으로 갈아입고 토론 면접하고 다대다 임원 면접 보고 끝나는 엄청난 합숙 면접인데 밴드를 고른 이유는 이 지원이라는 친구는 막 나서는 성격은 아니고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사실 자기의 노래 실력에 대한 조금 자부심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그 KBS 어린이 합창단 이었단 얘기도 나오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 결혼식에서 축가 대표로 부르고 교회에서 밴드 하면 보컬이었고 학교에서 잠깐 보컬 동아리도 했었고 뭐 그 정도 뭐 내가 전공할 뭐 가수가 될 건 아니지만 동네에서 내가 좀 한다라는 자부심이 있어서 갔고 또 밴드가 마지막 순서인 거예요. 펌펌 페스티벌이. 그래서 면접관들에게 조금 눈에 확실히 내가 눈도장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밴드라고 적혀있는 깃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미 누가 마치 운영자라도 되는 것처럼 A4 용지를 들고 볼펜을 들고 설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키가 되게 커서 단체로 나눠준 그 트레이닝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단체복이 짧아요. 키가 너무 커서.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걔가 딱 와서 밴드 하시게요? 포지션이 뭐예요? 네. 라고 하는 순간 알아본 거예요. 얘가 엄청난 그 인플루언서, 셀럽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대형 기획사 연습생 이렇게 표현이 돼요. 앞머리가 찰랑거려요. 그 가운데 가르마에서 옆으로 찰랑거리는데 잘생긴 애들이 하는 머리 알죠? 만화 주인공의 네. 만찢난 같은 네. 이미지. 그 알아본 거예요. 얘가 바로 대형 기획사 연습생 출신, 네. 대학 내일 표지 모델 경력에 외대 3대 미남 XYZ 중 Y를 맡고 있는 이찬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이미 얘를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너무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서 얼굴을 많이 봐서 너무 익숙한 얼굴인 네. 거예요. 얘는 당연히 이 지원의 존재를 모르죠. 네네. 어디 TV 뭐 오디션 방송에 또 지원했던 애예요, 그죠? 그 슈스케. 슈스케였나요? 나왔을 때 잘생긴 얼굴 때문에 원샷 한 번 받았는데 노래 부르는 거 안 나오고 통편집 되고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뭐지 울랄라 실전 이런 게 나왔던 그 시기여서 떨어진 걸로 제가 설정을 하긴 했어요. 네. 너 뭐 포지션 뭐냐 그랬더니 이제 노래를 하러 왔으니까 보컬이라고 하니까 이찬이가 딱 썩소리를 지어요. 아 보컬이요? 왜냐면 자기도 보컬이거든. 근데 거기 나눠준 그 지원하는 그 양식에는 보컬이 네. 2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너도 보컬 해라. 그러면서 이름을 같이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서로 약간 어떻게 보면 라이벌 상황인 거죠. 같은 조에서 같은 보컬을 네네. 하는데. 근데 보컬 칸에 나란히 적힌 이찬이와 내 이름을 보는 순간 그 이 지원이의 망상은 나란히 합격, 비밀 연애, 사내 커플, 결혼식장 로비에 네. 세워진 3명 그룹 회장의 화환까지 가요. 네. 고부 갈등까지 갔다가 네. 다시 빠르게 식어요.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 뭐 경력이 화려하잖아요. 실제로 뭐 아이돌은 못 됐지만 그래서 자기가 막 리더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이 장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 앉을 때도 저희도 앉으시죠라고 이찬이가 말해야 사람들이 앉고 네. 너무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러면 압도당하는 게 있잖아요. 말도 너무 네. 잘하고 조장이 하고 싶은 분이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손을 들어요. 조장이 하고 싶은 분 하면서 자기가 이미 손을 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모두가 아는 거예요. 조장은 걔가 될 거라는 걸. 그래서 이제 막 그 합숙 그걸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선곡도 다 자기 반대로 해요. 네. 그래서 막 이거 의견을 내도 네. 그런 노래 하면 안 된다니까요. 면접관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곡을 하나 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를 해야 되고 또 면접관들이 좋아하는 추억의 7080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를 밴드로 편곡한 러브홀릭의 바람아 멈추어다오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분위기를 확 띄울 수 있는 마지막을 네. 해야 돼서 아리아나 그란데랑 제시 제이, 니키 미나즈가 함께 부른 뱅뱅을 해야 된다. 이게 딱 요 시기에 가장 월드 히트곡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뱅뱅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프로듀스를 보면은 노래 같은 거 파트 분배를 하잖아요. 네. 그때 킬링 파트를
누가 부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신경전이 엄청 나거든요. 네. 이건 사실 여자 가수의 곡이기 때문에 여자 가수의 곡이죠. 우리 유지원 주인공이 좀 불러야지 그쵸.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데이브레이크는 남자 보컬이라 메인을 찬위가 하고 이제 뭐 러브홀릭은 여자 보컬이니까 지원이가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여자 보컬이라서 내가 할까? 근데 얘가 이거를 쉽게 포기할 애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씩 한 주씩 배분을 하다가 그러면은 완전히 킬링 파트 하이라이트 그 이 가사야. You need a bad girl to blow your mind. 이거 누가 할까? 약간 신경전을 하다가 그럼 한 번씩 불러보고 투표를 결정하자. 조언 투표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부분이냐면 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그걸 불러버려요. 쩌렁쩌렁하게. 네, 그 약간 개사도 하면서 거리를 보이로 바꿔가면서.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불렀는데 그럼 너부터 해라 했는데 그 배드 걸을 배드 보이로 바꿔가지고 엄청난 그 고음으로 내지르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박수를 치니까 지원이가 사실 원래 한 번씩 불러보고 투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런 성격인 거예요. 아, 그럼 너가 해. 자기는 안 불러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그럼 내가 할게. 나중에 딴 말 하지 마라. 이러면서 자기가 한다고 쓰는 거예요. 그때 지원이가 이 얄미운 이찬이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장면을 낭독을 해볼게요. 네. 이찬이라는 캐릭터가 이때까지만 해도 참 얄밉긴 하지만 너무나 그 독보적인 외모와 그쵸 카리스마의 소유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사람을 이렇게 동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좋은데 싫어. 그런 사람 싫은데 있어요.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감정을. 내가 싫다 그러면 이제 막 되게 질투쟁이 같아 보여서 그냥 한없이 칭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계속 이제 마지막 공연을 위한 연습을 합니다. 하다가 이제 연습실로 이동을 했는데 이게 사실 뭐 악기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 연수원에 있는 시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열악해요. 그래서 뭐 되게 뭐 기타가 뭐 4개 다 휘어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직장인 밴드를 했었어요. 사내 밴드. 그래서 어떤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 선곡도 되게 진짜로 그 상황에서 할 법한 선곡을 제가 한 거고. 뒤에 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찬이 누군가가 있죠 지금 우리 장유 작가님. 모델이요? 뭐가 이게 되게 멀끔하게 잘생기고 막 다 뭐 인기남인데 좀 뭐가 좀 조금 재수 없는 그런 사람은 워낙 많죠. 워낙 많은 그런 인물 군상을 제가 하나의 캐릭터로 만든 거고. 그래서 그 되게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것도 경쟁하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합숙 면접이라는 게 진짜 미묘한 게 정말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 그래서 들어오는 1, 2, 3등까지만 합격을 시켜줄게 라고 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이거는 돕긴 도와야 되고 팀은 잘 돼야 되는데 또 이 팀이 또 너무 잘 됐는데 이 중에 또 얘가 돋보이면 팀은 잘 됐는데 나는 떨어져. 그러니까 진짜 애매모호한 그런 경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막 너무 열악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막 그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드럼 같은 거 칠 때 연습실에 칸막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이제 울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왜 유리 칸막이가 있지 했는데. 있어요. 너무 이제 울릴까봐. 근데 그 칸막이 때문에 그 여기만 에어컨이 막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막 물방울을 맺혀서 봐야 되는데 서로 막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막 드럼이 빨라지면은 밴드는 망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이것도 메트로놈 앱을 근데 지원이가 메트로놈 앱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지원이가 되게 지혜롭더라고요. 뭔가 문제 해결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중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메트로놈 앱 다운받고 에어컨 안 나오는 거는 우리 아까 그 A4 용지 있잖아요. 그래서 A4 용지 막 이어가지고 그쪽에도 바람이 들어가게 하고 막 그렇게 막 애들이 싸우면은 막 중재를 하고 저희 음료수나 마시러 가요. 좀 이따 해요라고 하면서. 근데 그런 걸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CCTV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CCTV로 마치 누군가 날 지켜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다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결정적인 싸움이 발생을 하는데 그 뱅뱅은 사실 밴드곡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편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밴드로 커버돼 있는 샘플이 많아서 이거 보고 하면 되지 않아라고 했더니 자기가 기획사 연습생 출신 있을 때 편곡을 배웠다. 네. 그리고 내가 대학생 때는 직접 밴드 활동으로 해서 편곡 경험이 많아서 하루밖에 없는데 편곡을 새로 하자고 우겨요. 그래서 싸우기 싫어서 했는데 그 키보디스트를 붙잡고 얘가 여기 조금 더 빈티지하게 갈 수 없나? 여기 이렇게 바꿀 수 없나? 이렇게 막 하니까 그 키보드를 치던 애가 이제 화를 내면서 싸워요.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해봐라.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이찬이가 자기 피아노를 사실 못 친대요. 그래서 아까 편곡할 줄 안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난 다 컴퓨터로 한다. 그러니까 너 되게 스마트하다 이러면서 막 싸웁니다. 이 싸우는 걸 막 중재를 하면서 이 지원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방식의 채용은 공연 자체를 평가하는 게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제한된 환경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의견 조율해 나가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면 내 자신의 이런 쓸모를 내가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펌펌 페스티벌 당일 아침에 봤는데 그 아침에 딱 리허설하기 직전에 목을 풀고 있는데 찬이가 가까이 와서 갑자기 귓속말을 살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설레요. 얼굴이 다가오잖아. 설레는데 나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원 씨 좀 쪼가 있다. 이상한 쪼가 있다. 라고 직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에 쪼가 있다. 약간 쪼라는 말은 그러니까 버릇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듣기 싫은데 너 이렇게 하잖아. 이거 좀 고치면 안 되겠어? 그것도 그 당일에 아침에 어쩌라고. 그래서 그걸 좀 따라해요. 너 이렇게 해. 이거 좀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하냐? 그랬더니 이거 원래 한 번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이것만 생각나가지고 그럼요. 너가 일부러 말 안 했다. 자연스럽게 고쳐주게 기다렸는데 너 안 되겠더라. 그 당일에 그래. 참 성격.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펌펌 페스티벌 꿈을 향한 크리에이티브 대축제라는 깃발이 막 내려와요. 그 플랜카드가. 딱 보는데 이거 누굴 위한 펀이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현수막을 누가 내리고 있는 거야? 라고 약간 상징적인 장면인데 그걸 딱 지켜드는 순간 조명이 탁 켜져요. 그래서 그 현수막이 어디서 내려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누굴 위한 펀이냐? 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그거 신경 써가지고 그 1절 부분에서는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가성으로 내버리고 2절에서 이제 만회해야겠다. 마지막에다라고 해서 온 힘을 다해 불렀는데 픽사리가 납니다. 아이고, 네. 예상했듯이. 네. 그래서 그 픽사리를 만회하려고 그 뱅뱅이란 노래잖아요. 뱅뱅 할 때 앞으로 나가가지고 골반을 막 흔들어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야말로. 네, 어떻게든 만회하겠다고 무리수를 줍니다. 네. 애프터 파티를 하는데 막 그 임원들이 와서 잘생기셨어요? 이러니까 과찬이십니다. 선배님이 더 미남이세요. 막 이러고. 항상 그 이찬이가 화제 중심이에요, 근데. 골반 흔든 거 유지원인데. 네. 참. 네. 그리고 편곡 너 바람아 멈추어다고 편곡 잘했더라. 편곡 직접 했냐라고 하니까 직접 했다라고 하면서 조원들이 도와줬다. 이런 소리를 해서 정이 아주 그냥 똑 떨어져 버려요. 근데 누가 붙냐면 찬이가 붙어요. 그리고 얘는 떨어져. 떨어지고 그 작은 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얘는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또 사내 밴드를 만듭니다. 네. 그 구조였어서 긴급 구조가 돼요. 네. 그 송년회를 하는데 자기 사내 송년회에 5년이 지나서 그 송년회에 초대를 받는 거잖아요. 유지원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차피 할 일도 없고 드레스 코드도 있어요. 블랙에 골드래요. 그래서 까만 옷을 입고 갔다가 지하철역 금색 귀걸이 하나 사서 가요. 그래서 가는데 그런 거 있죠. 얘가 막 자기 오니까 막 여기 좀 챙겨달라고 막 하고 여기 막 안주 더 주세요 이러는데 사실 자기가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회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막 챙겨주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무대에서 막 설치는 거를 환호해줄 관객이 필요한 거죠. 찬이는. 그래서 막 밴드 노래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잼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JAM이라고 하면서 우리 잼이라는 게 즉석 공연인 거죠.
뭐 할까 하다가 그거 할까 하면서 퀸이 그 강타했을 때예요. 그래서 퀸의 Don't Stop Me Now를 부르는데 가사가 이상한데 그걸 깨달아요. 얘는 가사를 몰라. 가사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옛날에 홍콩 영화 부르듯이. 그러니까 가사도 모르는 영어 노래를 가사 다 틀리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영어 노래를 창피해. 모양 빠져요. 그야말로. 내가 다 창피해 미치겠는데 얘는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정신승리. 마지막에 Don't Stop Me Now랑 그 부분은 이제 후렴구만 알잖아요. 우리가. 그 부분만 부르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부 알아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것처럼 나설 수 있는 걸까? 그러면서 조용히 일어나요. 네네. 나는 가야겠다. 가서 이제 그 낡은 건물의 화장실에 층계참에 있잖아요. 화장실이. 들어가서 손을 씻고 있는데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6, 5, 4, 3, 2 해피 뉴 이어 하는데 자기는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이렇게 낡은 화장실에 핸드크림까지 있으니까 좋은 징조가 아닐까? 30을 맞는 또 생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딱 나가려는데 까만 반팔티를 입은 이 추운 날씨에 까만 반팔티를 입고 금색 벨트를 맨 이찬이가 딱 잡아요. 네. 그래서 벌써 가게?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소설을 진짜 어떻게 쓰게 됐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비슷하게 어디까지가 경험이고 어디까지가 상상인지. 사실 이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뭐 하나 밴드를 했던 경험은 있지만 저도 거의 이제 회사 생활, 조직 생활 10년 정도를 했잖아요. 이제 작가가 되기 전에. 근데 어쨌든 그 중에 가장 오래 일한 거는 이제 큰 기업에서 IT 업계에서 서비스 기획자로 오래 일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일이 되게 좋았어요. 실무진으로서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원으로서의 성공은 어쨌든 내가 창업을 한 게 아니니까 회사원으로서의 성공은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조직에서의 성공은. 근데 조직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무진으로서는 일이 재밌는데 내가 이제 미래를 그려보면은 올라간 사람은 한정돼 있다는 건데 내가 저 위로는 못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매니징하는 역할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거기에 이제 이미 누가 올라가 있는지를 보잖아요. 보면은 아나운서님도 큰 조직에 속해 계시니까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게 내 미래인가? 위에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순서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래서 진짜 정말 가당치도 않은 사람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저기 올라가는 거야? 제가 10년 회사 생활 하고 내린 결론은 저런데 올라가는 사람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런데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권력 의지가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기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올라갈 자격이 있나? 올라가서 내가 어떤 가치를 이 조직에 줄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안 올라가고 그 고민하는 사이에 비켜 저기 내 자리야 이러면서 막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서 나 여기 올라왔으니까 나 이거 무거우니까 좀 받아 그러면서 자기가 지고 있던 것들을 밑으로 막 떨어뜨려요. 그래서 근데 연말에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얘기를 하면서 진짜 이 직장 생활에 대한 조직 개편 시즌이죠. 회의가 확 느껴지는 한마디 좀 던져주시네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조직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만 올라간다? 일을 잘하는 순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조직이 안 돼야 정상인데 또 겉에서 보잖아요. 굴러가요. 어떻게? 그게 굴러가요. 그러니까 큰 조직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희한하게 잘 굴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느낀 거는 비단 회사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 거대한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엉뚱한 원리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떤 펀펀 페스티벌이라는 펀펀이 약간 반어법이잖아요. 되게 웃겨. 근데 이게 되게 잘 돌아가. 이 구조가.
그거를 이런 가상의 페스티벌을 통해서 녹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여자 주인공 유지원은 어떻게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중재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일이 되게끔 하는 사람인데 정말 조금만 알면서 나서는 이천희 같은 사람이 주목받고 아마 이천희가 지금 그 기업에 뭔가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좀 그 조직 생활하면서 네. 특히 이제 여성 직원들이 더 그런데 네. 전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칭찬 받으면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네. 더 티내고 이거 제가 한 거예요. 내가 소리 높여 얘기하지 않으면 남이 내가 한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게요. 얘기하고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뻔뻔해져야 된다. 조직 생활에서 살아남으면. 장유 작가님의 그냥 뭐 단순히 뭐 밴드의 경험이 아니라 조직 생활에 대한 성찰, 고찰 그런 게 다 녹아 들어가는 담긴 소설이었다는 거. 다시 그 얘기를 듣고 스토리를 반추해 보니까 그렇네. 재밌네. 그래서 네, 제가 네. 그 여러 가지 조 네. 중에 인간 탑쌓기조도 있다고 네. 넣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탑쌓기조에 1층부터 3층까지 합격했다고 썼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 올라갔던 애가 누구였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럼 가벼운 애들이 올라갔나? 아닌데 그냥 올라가는 애들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쓴 게 그 이유였어요. 그렇군요. 네. 네. 장유지 작가님의 연수중 펌펌 페스티벌 이런 또 함의가 있었던 거 오늘 또 새롭게 알았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거예요. 뭐 노래가 지금 너무 여러 곡이 나왔는데 네. 사실 제가 네. 이 소설의 결말은 말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찬이가 까만 티에 벨트 매고 벌써 가? 네. 한 다음에 또 이어진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 노래가 나와요.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 미나즈, 제시 제이가 함께 부른 뱅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말은 책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 지금 심야에 듣기는 많이 좀 시끄럽지만 이 소설에 계속 등장하는 거니까 또 아니 들을 수 없기에 또 연말이니까 네. 좀 흥겹게 준비해봤습니다. 보내시라고. 네. 네. 자, 장유진의 책갈피 오늘은 장유진 작가의 소설집 연수중의 펌펌 페스티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 뱅뱅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장유진 작가님 저희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요즘 서점에는 어떤 책이 나오고 있을까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예스24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 보름도 남지 않은 이 시점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인문 분야의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네. 어크로스라는 출판사에서 11월 26일에 출간된 성공하는 가족의 저녁 식탁이란 책입니다. 네. 저자는 수전 도미너스라고 우리나라엔 처음으로 소개되는 작가이긴 한데 네. 뉴욕타임즈에서 일했던 유명한 저널리스트고요. 2018년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보도로 퓰리처상을 그리고 네. 2024년에는 완경을 주제로 한 기사로 내셔널 매거진상을 수상한 기자기도 해요. 네. 그래서 주로 이 작가는 1, 2년 동안 이제 깊게 취재하는 기사를 주로 쓰시는 분인데요. 이 책의 제목이 비록 이제 번역하면서 성공하는 가족의 저녁 식탁이 되었지만 원제가 더 패밀리 다이내믹인데요. 네. 직역을 하면 가족의 역동성? 약간 이렇게 번역이 어렵다 이거 저기. 네, 너무 어렵죠. 번역하는 게. 한국어판 제목은 조금 좀 트렌드하게 내놓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목만 보고는 저도 읽기 전까지 이게 약간 자기계발서 아닐까? 아니에요? 약간 걱정이 들거든요. 네, 아닙니다.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작은 서점 애청자분들이 이 책이 자기계발서가 아니라고 약간 생각하실 정도로 놀라실 책입니다. 성공하는 가족의 저녁 식탁. 딱 누가 봐도 왜 우리 흔히 예전부터 좀 얘기했던 그 밥산머리 교육 뭐 이런 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 이게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거. 근데 내용이 인문학이라 그러니 저도 지금 굉장히 얼떨떨하네요.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또, 네네. 이 책에 소개된 가족 사례가 정말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반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들을 취재한 까닭이 꼭 성공에만 있지는 않는데요. 이게 어떤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 줄여서 이제 가족 문화라고 하죠. 네. 이것들을 어떻게 생성하고 있는지 추적해본 책이에요. 저자 수전이 되게 오랫동안 저널리스트로서 여러 기사감을 다룬 그런 작가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서 계속 다루고 싶었던 게 이 가족 문화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어린 시절에 한 경험 때문에 늘 이 부분을 취재하고 싶었던 건데요. 수전의 아버지가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출장을 가실 때면 줄곧 친한 친구네 집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수전은 그곳에서 이제 자기네 가족과 다르게 매일 저녁 식탁에서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벌이던 풍경이 되게 낯설었다고 해요. 본인의 집에서는 약간 부모님이 식사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밥만 먹어라.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네네. 이제 친구네 집에선 그 아버님이 특정 사안에 관해서 의견을 묻거나 즉석에서 만든 수학 문제를 내시곤 했대요. 수학 문제 저기 얘기하는 거는 이게 수화되지 말라는 얘기인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 비행기가 어느 도시에서 오전 7시에 출발해 시간당 몇 마일로 날아가고 있고 또 다른 비행기가 또 다른 도시에서 또 다른 시간에 출발해 일정 속도로 날아가고 있다면 두 비행기는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가? 이런 걸 자기 아들들한테 물어봤대요. 아이고, 네. 진짜 이게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고 식사를 했겠네요. 한국인으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좋은 문화긴 하네요. 이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한 또 수전은 그 저녁 식사가 끝나면 늘 가족과 함께 이제 1980년대 시트콤들을 틀어가지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는데 이 친구네 집은 TV를 절대 안 켜고 각자 독서를 하거나 취미 시간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수전이 종종 스스로에게 내가 만약 매일 저녁 식사마다 토론하는 집에서 자랐다면 내 삶이 조금 달라졌을까? 하고 이제 되묻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의 가족 문화 탐구가 시작됩니다. 이 두 가족을 섞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밥 먹을 때는 토론도 하고 끝나면 다 같이 시트콤 보면서 웃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진짜 이렇게 다르군요. 아니 혹시 김유리 MD님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어요? 약간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이렇게 학구적인 분위기? 저도 이제 한국은 대부분 가족들이 뭐 맞벌이 형태잖아요. 힘들죠. 온 가족이 먹는 게.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한 저녁은 그냥 직장에서 퇴근한 어머님이 피곤한 표정으로 겨우 음식 꺼내주시고 데펴주시고 이제 그걸 먹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친동생이랑 같이 먹긴 하지만 서로 안부를 전하거나 뭐 이야기를 주고받진 않고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근데 이 저녁 식탁이 가족 문화가 발견되는 중요 지점이라고 이제 수전이 말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정말 여러 가족 문화들이 많겠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들을 글로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책이네요. 실제로 인터뷰를 한 가문을 이제 취재하는데 첫째는 원하고 둘째는 안 원하고 막 이래서 인터뷰가 망가진 적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의 공동체한테 동의를 구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책이어서 이 책을 직접 쓰는데 10년이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가족 문화에 집착했던 것은 이제 저자 수전이 언제나 약간 성공하는 가족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훌륭한 소설가 자매를 배출한 브론테 가문이나 정치 명문가 케네디 가문 같은 이제 비범한 가족들 이야기에 계속 끌려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일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서 10년 동안 쓰게 된 건데 이제 책에는 미국 법조계와 정치계를 이끈 무르기아 가족 그리고 STAEM 분야에서 이름을 되게 족적을 크게 남긴 워치츠키 가족 그리고 운명과 분노라는 미국의 위대한 소설가가 된 로런 그로프 가족을 포함해 총 6명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보통 근데 가족 문화를 다루게 되면 사회학자들이 그 특정 종류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때 그 사회 경제적 지위, 학술 용어로는 그 SAS를 고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이 SAS가 정말 강력한 변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가족이어도 같은 부모님 밑에서
똑같이 동등하게 나고 자라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 되게 교육 및 경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사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많이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흥미로운 게 이 6가족들 사이에서도 형제 자매들 이야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또 이 6가족들을 취재하면서 핵심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핵심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네요. 뭐예요? 네, 이게 뭐냐면 왜 어떤 가족은 여러 자녀가 동시에 비범한 성취를 이루는가? 네. 단지 부모의 능력일까? 아니면 환경인가? 아니면 형제 자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걸까?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6명의 이제 6가족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단순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가족 내에서 벌어지는 일상이 어떤 순간을 되게 포착을 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순간들을 좀 모아보다 보니 실제로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책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공통된 패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실패를 막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맞아요. 이게 말로는 참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실천이 참 어렵단 말이죠. 맞아요. 아이의 실패를 막지 말아라. 부모가 나서서 미리 그 실패를 막 방어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굉장히 사로잡히거든요. 육아를 하다 보면. 이 패턴에 딱 맞는 가족이 있었나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소설가로 유명한 그루프 가족인데요. 그루프 가족. 네. 이게 로런 그루프가 진짜 미국에서 유명한 현대 소설가인데 이 가족에 3명의 남매가 살고 있어요. 근데 마지인 오빠가 첫째 애덤인데 의사이자 기업가이기도 하고 둘째 딸 로런 그루프는 현대 미국 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막내 세라는 국가대표급 엘리트 운동선수로 이렇게 자라났어요. 쟁쟁하게 잘 컸네. 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가족이 의도적으로 경쟁을 조성했다기보다는 그 형제자매 사이를 서로 자극하면,서 노력하게 만든 것. 라는 점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경쟁은 안 됐을 텐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특이한 경쟁을 하게 하는데요. 14살에 이제 셋째인 세라가 가족들 앞에서 14km에 달하는 집 근처 호수를 수영하겠다고 갑자기 선언을 해요. 네네. 근데 사실 14km 어떻게 수영하나요? 엄청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생인데. 지금 이 세라가 지금 운동선수라고 했잖아요. 수영선수예요? 네. 나중에 수영을 기반으로 한 운동선수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수영선수라도 이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14km를 수영으로 건넌다. 근데 모두가 말리지 않았던 거예요. 말려야죠, 이거는. 아빠가 이제 젤인데 말리지 않고 그 막내딸의 도전을 그냥 승손이 응하면서 그 대신 아빠가 이제 그 아이가 수영하는 동안 보트를 타고 옆에서 페이스를 맞춰주겠다. 무조건 말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옆에서 도와는 주겠다. 그래서 결국엔 그 14살의 세라가 아빠의 페이스에 맞추어 호수를 끝까지 헤엄쳐 건너고 마을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이런 끈질김 덕분에 이제 세라는 2차례 올림픽을 출전한 프로 트라이애슬론 선수였군요. 네, 완전 폐활량이 남다른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세라의 성공을 보고 둘째 로런 역시 그 다음에 이 호수를 수영으로 건너는 로런은 저기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소설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소설가 되기 전에 수영을 엄청 잘했다고요. 그래서 항상 그 셋째가 이 둘째를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언니가 못 해봤던 걸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이 둘째는 동생도 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형제자매 사이에서 경쟁이 자연스럽게 존재하지만 뭔가 부모님이 강요하기보다는 이제 자녀들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놔두는 경험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족들을 보면 부모가 아이가 실패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좀 황당한 이런 이슈 상황도 아이가 내가 할 거야. 그리고 하고 싶어. 이런 의지를 솟구치는 순간을 포착한 다음에 이제 물신양면 지원해 주신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그 과도한 개입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네요. 그거 굉장히 재밌네요, 진짜. 그래서 소설이 정말 흥미진진한 약간 에피소드마다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웃기기도 한데요. 또
그 부모님에 대한 책이 아무래도 나오다 보니까 양육의 어두운 면까지 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아이가 퍼즐을 완성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부모님이 개입하는 경우 애의 의욕을 완전히 떨어뜨린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개입인데. 그걸 못해? 저기 있잖아. 뭐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의욕을 떨어뜨리는데 아이들끼리 여러 명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임인데 네. 중간에 어른이 개입된다라는 말을 들은 경우에도 애들은 의욕이 급격하게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면밀히 겉에서 이제 관찰해 나가면서 네네. 어떤 방식으로 부모가 어떻게 개입해야 진정한 동기부여를 안전하게 줄 수 있는가를 이 책에서 좀 관찰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가족들의 성공 패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패턴은 바로 부모 자신이 목표를 향해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네. 책에서 그 워치츠키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엄마 이름이 에스터인데요. 네. 그 에스터는 딸들을 각각 유튜브 CEO, 의대 교수, 그리고 한 명은 유전자 분석 기업의 창업가로 키워냈습니다. 다들 그 3형제들을 3자녀를 둔 가정들이 많네요.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네. 많이 낳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엄마 에스터가 더 대단해요. 네. 엄마는 석사학위를 3개나 땄고 스스로 이제 자동차 내부를 분해해서 수리하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자동차를 분해를 해서 수리한다고요? 여성으로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척척 해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엄마를 보면서 딸들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된 거죠. 네. 너도 나처럼 너만의 목표를 정해서 가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에스터는 단 한 번도 과제를 강요한 적이 없대요. 네. 근데 아이들이 엄마의 성장을 보면서 스스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스스로 책정하는 그런 능력을 체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딸들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성공 패턴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이제 돌아가면 이제 저자인 수전이 네. 브론테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네. 이제 브론테가 저는 이제 소설 담당이다 보니까 세 자매 모두가 성공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첫째 언니가 샬럿이거든요. 샬럿 브론테. 네. 그녀가 이제 제인 에어로 큰 성공을 거두잖아요. 그 다음에 동생들이 시를 쓰는 걸 알게 되고 다 하나씩 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인 에밀리랑 앤한테 너희도 이 훌륭한 시를 왜 너희만 가지고 있느냐. 출판사에 투고해봐라. 이렇게 격려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형제자매 관계가 경쟁하는 관계일 수도 있는데 누구보다 서로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본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되게 놀랐던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형제자매 중 동생이라고 합니다.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소속에서 이제 훈련받는 선수 257명한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네. 그 선수 중 약 4분의 3이 형제 자매 중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걸 연구한 결과 연구자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손이 형제 자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실력을 키울 수밖에 없기도 하고 되죠. 네. 그리고 스포츠가 이제 그들에게 그 형제 자매보다 자신을 두각시킬 수 있는 이제 틈새 시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엘리트들이 많이 발굴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형제 자매 관계가 인생에서의 선택, 특히 교육에서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일한 환경, 그리고 부모님, 시간, 자원 이런 것들을 공유해도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기도 하고 모방하고 경쟁하면서 깊은 연대를 쌓는 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첫째들이 공부 잘하면 다른 예체능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둘째잖아요. 맞아요. 예. 자, 생각보다 정말 많은 정말 가족 문화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 패턴들이 있군요. 네. 네. 이 책 속에 등장하는 자녀들은 결과적으로 모두 사회적 기준에 있어서는 성공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부모들이 처음부터 얘를 꼭 성공시켜야지 이랬던 건 아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단지 이제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더 주도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냥 힘을 좀 실어준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황당해 보이는 목표더라도 뭐 레고를 뭐 성만큼 쌓겠어 이런 황당한 목표더라도 도전 자체를 지지해주는 것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딱 스튜디오 들어오면서 이 책 대박이에요 하면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서 저희 우리 방송을 지금 시작했는데 네. 왜 우리 김유리 MD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연말에 가족들 교육 사실 모든 부모들이 교육에 대해서는 한 해를 또 마무리할 때는 고심을 하게 되는데 꼭 한번 양육에 지금 또 몰두하고 계신 분들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미국 저널리스트 수전 도미너스 성공하는 가족의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유리 MD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서점 오늘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